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추진하던 주택 공급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서 수도권 다른 지역 사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단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때문인데 보증금 떼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에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비우면 심야 길거리 술 판 모습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도 마다하지 않는 보복 운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도로 위 헐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 운전, 그 해결책은 없을지 알아봤습니다.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낙과 피해가 속출한 데 이어서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전국 사과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품종은 출하할 사과가 5%뿐이라는 얘기까지 나와 올가을 금사과 사태가 우려됩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정부가 집값 잡을 마지막 카드로 내세웠죠.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떠난 자리를 활용하겠다던 계획, 어제 주민 반발로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덩달아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 태릉 골프장 개발을 앞둔 주민들이 과천처럼 백지화해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반발이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물량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윤수명 기자입니다. 서울 육군사관학교 옆 태릉골프장입니다. 지난해 8.4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0,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이렇게 경의선 숲길과도 연결되는 등 녹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주민들은 녹지 공간을 훼손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 있어봐. 여기 얼마나 차가 막히나 말고. 못 가, 차가. 출퇴근할 때 만날 그냥 어디 지옥에서 사는 거지, 이게. 이렇게 숲이 없어지니까 이게 다 깎아낼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많이 다 반대하는데, 물 없으면 뭐. 노원구청장의 주민 소환까지 추진되자 노원구는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천 정부청사 부지의 주택 공급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우리도 백지화를 관철시키자고 나섰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강릉의 바로 앞이고 과천 주민들의 반발에 비해서 노원 주민들의 반발이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등이 담보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물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에 택지 개발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집 지을 땅을 끌어모아서 며칠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폭탄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쏟아내서 집값을 잡겠다지만 빈 땅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정교한 계획이나 주민 소통 없이 발표부터 했다가는 앞서 보신 뉴스처럼 삽 한 번 못 덮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서철의 기자입니다. 2사 공급 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 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급 폭탄 수준으로 물량을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며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유휴부지를 샅샅이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업용수 기능을 잃은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도소, 군 공항부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또 송영길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저렴한 장기 보증 등을 활용해 집값의 10%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내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장은 있는데 현재 목돈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을 오는 10일쯤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휴부지의 경우 과거 지역 반발 등으로 무산된 곳도 있어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캠프킴 외 용산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함께 공원 부지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정교한 분석도 없이 밀어붙였던 부동산 대책, 역효과 나오는 또 다른 사례가 임대차 3법입니다. 전세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이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이 큰 돈을 떼일까 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라서 보증도 못 들어주겠다는 건데 애꿎은 세입자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평균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7억대 후반, 그러니까 임대 한가업 생기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딸려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6억 이하는 없고 6억 좀 6억 5천 또 뭐 5억대는 없어요. 이제 월세로가 3억에 100.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떼먹은 경우도 생기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희망자도 늘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값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춰도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채권의 합이 비싼 깡통주택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 비율이 좁아지면은 전세 보증금 가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은 치솟고 보증금 반환 담보장치인 보험 가입마저 퇴짜 맞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처음 나왔던 공무원 특별 공급 조건이 이랬습니다. 공무원들이 살던 곳을 떠나더라도 안심하고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요, 옮긴 청사가 차로 15분 거리라면 그래도 이 조건이 유효할까요? 원래 살던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조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세종시청 직원은 총 48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공 대상인 이유, 이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2015년 6월 세종시는 청사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합니다. 행정부처들로 형성된 행정도시 구역으로 거리는 약 12km, 차로는 고작 15분이 걸립니다. 같은 세종시인데도 행복도시 안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대상이 된 겁니다. 대상 명단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고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눈에 띕니다. 당초 특공은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혜택을 받은 겁니다. 특공 제도관리 부처인 행복청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12월 행복청은 대평동 임시청사를 약 5km 떨어진 행복도시 어진동으로 옮깁니다. 이후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는데 전체 직원의 70%입니다. 셀프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행복청 측은 당시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급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 당장의 거주지가 필요했다며 특공 논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저도 자녀 백신을 예약해 봤는데요. 대기 번호가 80번대, 대기 인원이 많아서 저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가 꼭 100일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부작용을 많이들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기를 걸어서라도 맞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시민들 생각을 바꿨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오늘로 100일. 접종 초기만 하더라도 혈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선뜻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적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맞으면 좀 재앙 같은 게 풀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도 백신 접종에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완치되고 나왔는데 형수님이 바로 걸려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정보라 씨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경험자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한 말에 불안했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의료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셋인데요.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어른한테 걸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정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 745만 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 국민의 14.5%입니다. 7일부터 60에서 64세 접종이 시작되고 10일부터는 군 장병과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하루 50만 명씩을 접종해 이달 안에 우리 국민의 25%인 1,300만 명 이상 1차 접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44명,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를 넘겼습니다. 시민들의 방역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가게들은 밤 10시면 문을 닫지만 불타는 금요일 밤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위태로운 술판이 벌어집니다. 이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술집과 식당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술집이 밀집한 골목 안쪽엔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경찰 순찰자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원래는 일행이 아닌 남녀들이 곳곳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취재진에게도 남성 2명이 접근합니다. 저희 2대1로 맥주 한잔 같이 하실래요? 저 10시 5분인데. 10시까지요? 그러면, 편의점에서라도 한 잔. 편의점에서 마실 수 있어요? 네,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남성들이 지목한 편의점으로 가봤습니다. 밤 10시를 훌쩍 넘겼지만 술을 산 편의점 앞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근처에 파출소가 있지만 자신들은 단속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손님에게 아예 술 마시기 좋은 장소를 추천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블록이 짧아요. 바로 청계천이거든요. 지금 밤 11시가 가까워졌는데요. 청계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음주 행위가 금지된 곳입니다.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홍대거리는 어떨까? 잔디밭을 따라 놓인 화단과 벤치들은 술과 안주가 가득한 술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취객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골목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문을 여는 주류 판매점은 술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할 사람을 구하려고 즉석 만남을 시도하며 다가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지만 생활 속 방역의식은 풀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예,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청와대를 엄호하는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의심이 나올 법한 구체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실무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사는 어땠을까? 정현우 기자가 이번에 뽑힌 일선지검 또 고검 수장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광철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사정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인사에선 두 사건을 관할하는 지검장과 고검장에
친정권 성향의 고위 간부가 대거 발탁됐습니다. 특히 신임 수원지검장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낸 이비서관 기소 의견에 반대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부패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이비서관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논란입니다. 문 지검장 역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받아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보면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이비서관 관련 수사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큽니다. 친정권 검사의 단순한 영전이 아닌 산권력 수사 통제 목적의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거리가 멀고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인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후보들마다 막판 전략은 달랐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공식 순회 연설 때 빠졌던 강원도를 찾았고요. 또 반대로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당원들이 많은 부산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춘천에 이어 강릉과 동해까지 강원도를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답답한 마음 들고자 강원도를 사실 지난 1년 가까이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우리 보수 당이 강원도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구나. 강원도가 합동연설회 순회 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주말을 이용해 방문한 겁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최재형, 김동연 등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름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각각 제주, 인천을 방문한 데 이어 일제히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석이 되면 유승민하고 친해가지고 파순해 안 파순해? 안철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맨날 시위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대 교체에 바람을 해갖고 이 정보 교체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2030 잡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제일 중요한 게 야권 단일화.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36%를 받아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 비율이 70%인 만큼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려면 두 후보 모두 믿을 건 당신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조경태 후보도 하루 종일 부산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홍문표 후보는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내일 나경원 후보는 강원에서, 주호영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TK 지역에서 각각 선거전을 이어갑니다. 이준석 후보는 다음 주 호남 방문을 검토하는 등 숨은 표까지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이거 읽어야 되나요? 할배요. 저도 손자 아입니까? 예, 경상도 사투리를 살갑게 쓰면서 TK의 손자를 자처한 사람이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네. 원부협약 체결을 위해서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지사의 공식적인 대구 방문 2017년 대선 이후 4년 만입니다. 네. 대구는 제 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가시 분들이 많이 사세요.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할배요, 저도 손자 아닙니까? 좀 이뻐해 주시고 좀 살갑게 대해 주십시오. 예, 공식적으로는 업무 협약식이지만 이 지사가 대선 주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방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사의 고향 경북 안동인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영남 출신이죠.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 공을 들였던 이 지사가 대선 출마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지사의 호남 지지율 30%로 윤 전 총장보다 26%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네.
대구 경북에선 윤 전 총장보다 뒤지고 있긴 하지만 차이가 12%포인트로 지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에 머물며 비공개로 지역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타이밍이 묘한 게요. 3일이면은 전당대회 기간인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열린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아마 민주당은 경북표는 이재명 지사 앞장세고 빼갈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표 누가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까? 이러고도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유권자들이 동향이라고 무조건 표를 주진 않는데요. 어떤 지역 공약을 내놓을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쉬어야 산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1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5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데요. 당대표 경선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목을 끌기 위해 이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3, 2, 1.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뿜뿜뿜뿜뿜뿜뿜 날 좀 보소. 삼선중진 조혜진 얼굴 보소.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지역에 맞춰 노래를 선택해 주목도를 높인 겁니다. 네, 좀 옛날 노래이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춤으로 승부한 후보도 있어요. 맞습니다. IT 벤처기업 출신인 이영 후보인데요. 범 내려온다는 노래 제목을 영 내려온다로 바꿔서 직접 춤추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수빈 앵커는 이 포스터를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희 강철부대 채널A 대표 예능 프로그램 포스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정미경, 이용 후보, 네. 강철 부대를 활용해서 강한 최고위원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제 슬로건이 강철 부대입니다. 국민의힘을 강철 부대로 만들어서. 조수진, 배현진 후보는 사투리 전략으로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제가 1등 최고위원이 된다면 확 디비졌다, 일낸다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바꿉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억수로 사랑합니다.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얼굴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정치를 할지 비전으로 경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정치하려면 예능 감각도 있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홧김에 그랬다, 욱해서 그랬다,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무한 경쟁에 지친 일상에서 배려보다는 화풀이 대상을 찾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단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도로 한복판인데요. 협박을 넘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보복 운전이 갈수록 극성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도로. 승용차가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느닷없이 승용차를 발로 걷어찹니다. 급기야 벽돌과 헬멧으로 승용차 앞뒤 유리창을 깨트립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린 오토바이 운전자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시장을 한번 불러서 입건을 했고요. 있는 내가 가서 차가 이제 추돌을 하니까 화가 나서 격해져가지고.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호원 부회장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천여 건이었던 보복 운전 적발 건수는 다음해 5,5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도로 위 헐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는 물론 주변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죄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되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피치 못하게 끼어들기를 할 땐 깜빡이를 켜는 등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습관과 함께 도로 위 폭력은 결국 처벌로 이어진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미안한 마음 한 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네, 오늘은 탐사보도팀의 이서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기자, 공군 군사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초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축소하고 또 늑장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죠. 네, 이 사건 약 3달 전 피해자인 이중사가 부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도중 차량 안에서 선임인 장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하지 말아달라는 이중사의 절박한 목소리도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이 됐고 이중사의 변호인은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했지만 가해자인 장중사를 사건 발생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대 책임자들은 성추행 사실을 바로 인지했다는 건데 이제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당한 이중사는 다음날 부대에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중사는 2달의 휴가 기간과 부대 이동 이후에도 주변의 회유와 강압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또 성비위 사건의 경우 즉시 보고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는 이중사가 숨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구속되기까지 석 달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성범죄랑 다른 부분이 상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 직후 직속상관인 노상사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은 이중사의 피해를 처음 알게 된 노상사와 노준이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네. 유족 측 고소장에는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파견 나온 A 부사관인데 1년 전 이중사를 추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같은 2차 가해 정황을 수사하겠다며 해당 부대 등을 어제서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으로 공군의 총지휘관이죠.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 총장 한 명이 군복을 벗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사태들이 무마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유족을 찾아 딸 둘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위로했지만 세상을 떠난 이중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내려지는 조치는 가해자 중심의 처벌 그리고 상관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관련자 문책이 두려워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은폐와 축소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결과만을 놓고 지휘관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네. 즉각적인 보고,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처리 과정 지휘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인사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군이라는 특성상 사법 체계가 이제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가해자가 군인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1심, 2심 재판을 모두 군사법원에서만 받습니다. 초기 수사를 하는 군 경찰만이 아니라 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 군인인 셈인데요. 네. 피해자보다 군 전체를 우선하는 수사와 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군 사법체제에 민간이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건을 보다 이서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이상하게 기온도 낮았고 비도 자주 내렸죠. 사과 농가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날씨도 야속한데 열매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병까지 겹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사과 열매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나무에 매달린 열매도 손을 대면 힘없이 떨어집니다. 하나같이 윗부분이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과수원 바닥엔 떨어진 사과가 한가득인데요. 나무에서 사과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98%라 해도 가언해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속이 탑니다. 솔직히 남들한테 그 표현을 다 못해도 속이 타고.
열매가 맺는 4월에서 5월, 밤 기온이 8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이어진 데다 예년보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나무 생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밀양 지역 1,300여 사과 농가 중 1,200곳 이상이 낙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품으로 출하할 사과는 5%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도 저온 현상으로 인한 낙과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온 피해는 지금 조사 중이고요. 평년보다는 더 많이 피해는 있는 거는 맞고, 이제 낙과로 했을 때는 이제 갑자기 이게 또 원래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경기와 충북, 경북 지역에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져 농가들이 초비상입니다. 잎과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나무를 베어내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사과값이 전년보다 80% 가까이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사과가 이렇다 보니까요, 토마토에 좀 더 손이 가게 됩니다. 설탕까지 뿌려서 먹으면 꿀맛인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망설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겨냥한 새 품종 토마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신에 값은 비쌉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토마토의 새콤한 맛을 잡아주는 설탕. 맛으로는 꿀조합이지만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당 함량이 너무 높아져서입니다. 일반 토마토의 당도는 5.7브릭스 수준. 하지만 설탕을 10g만 뿌려도 당도는 무려 31.9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포도가 이제 거의 18브릭스 정도까지 아주 높은 당도를 기록하는 과일이지만 그래도 설탕을 혼합해서 드시는 이 토마토보다는 낮은 브릭스라고 봐야죠. 이렇게 높아진 포도당 과당은 체내에 고스란히 흡수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설탕을 뿌린 것과 맛은 똑같은데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한 입 딱 먹은 순간 얘는 거의 설탕이에요. 재배한 일반 토마토에 설탕의 최대 300배 단맛을 내는 천연감미료 스테비아를 첨가한 겁니다. 설탕과 달리 스테비아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돼 다이어트 중이거나 당뇨를 앓고 있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일반 토마토보다 2~3배가량 비쌉니다. 네, 마트엔 애플토마토, 젤리마토 등 다양한 이색 토마토들이 있는데요. 바로 옆을 보면요. 이 진열대 한 칸을 가득 채울 만큼 스테비아 토마토가 인기입니다. 많이 달달했어요. 원래 토마토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새로운 맛과 식감의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이색 과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기차는 정말 친환경일까? 엄청나게 쌓여있는 배터리를 보면요, 쉽사리 답을 못하실 겁니다. 1년에 10,000개 넘게 폐 배터리가 쏟아질 날이 가까워오는데 위험물질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서울 인근 한 대형 창고인데 전기차 폐배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탄 전기차에서 해소된 폐배터리입니다. 이쪽에는 침수 사고로 망가진 배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매달 수십 개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이곳으로 수거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이 지급된 만큼 폐차해도 배터리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또 배터리에 든 리튬은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폭발할 수 있어 파묻거나 태우지 못해 손도 못 대고 차곡차곡 쌓여만 있습니다. 올해까지 얼마나 더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저희가 예상하건대 올해는 약 1,000기 정도가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0개를 더? 네, 그렇습니다. 3년 뒤면 전기차 보급은 지금보다 8배 많은 113만 대로 급증하고 1년 동안 쏟아지는 폐배터리도 10,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는 전문 업체가 특수 공정을 거쳐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망간 등을 다시 뽑아내고 있지만 우린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특구인 제주도.
폐배터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환경 문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재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고성능이고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자원이기도 용량 단종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시 재제조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전기차 폐배터리로 만든 실증 제품들입니다. 여기 이 전동 스쿠터는 전기차에서 쓰다 남은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서 넣으면 최대 6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정전돼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정과 사무용 보조 장치로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법적 근거가 없어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내년, 내후년 돼서 수천 개씩 쏟아져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환경과 미래 먹거리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폐배터리 재순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랜섬웨어, 해킹으로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고요.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랜섬웨어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객선, 지하철, 기업 줄줄이 표적이 되자 미 연방수사국은 9.11 테러에 비교할 정도인데요.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연안의 섬들을 오가는 여객선. 예매 시스템이 돌연 먹통이 되자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I tried to change my return reservation and the computer internet was not working. 랜섬웨어 공격으로 온라인과 전화 예매에 이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멈춰버린 겁니다. She just had us use a different card system rather than the one that she used to use. 하루 최대 20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 지하철도 지난 4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해커들이 열차 제어 시스템까지 접근하지 못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이버 공격이 미국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 규모 정육업체는 일부 사업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미 당국은 고깃값 폭등 조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름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진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는 고민 끝에 거액을 주고 불을 껐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 수준을 9.11 테러에 견주며 공격 배후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해커 조직들이 두 기업의 공격 배후로 지목되는 상황. 오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가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잇따르는 해킹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반소배는 물론이고요. 민소배 차림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뜨겁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반소배나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상당히 강하겠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꼼꼼하게 바르셔야 합니다. 한편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충남 서해안부터 전북 서부, 전남 서해안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고요. 오후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그치면 당분간 막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